1151화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도리 부르기의 악마화입니다. 악마처럼 변해 자신들의 동료인 거인족들을 공격하는 도리와 부르기의 모습은 이무의 능력이 단순히 신체적인 변형을 넘어 대상의 의지나 정신까지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도리와 부르기는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무의 뜻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킬링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51화에서 공개된 그의 얼굴, 특히 뾰족한 이빨은 마치 어인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인은 무려 200년 전에 영구 왕국이 세계정부에 감행하기 전까지는 인권 없는 어류로 분류되어 전 세계 인간들로부터 심각한 차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계정부에 감행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과 박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인족의 가슴 아픈 역사와 그들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어인족 같은 외모의 인물이 세계정부의 최고 무력 조직인 신의 기사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 킬링엄도 도리 부르기, 군코처럼 이무에 의해 지배받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킬링엄이 이무처럼 지배받는 게 맞다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보통 검은색 구름을 띄우거나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킬링엄의 하얀색 구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킬링엄도 정신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의 본래 선량했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단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얀 구름은 마치 억지로 억눌린 본 모습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어인으로서 신의 기사단에 가입한 스파이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주목할 건 오델로입니다. 현재 이무에 의해 악마가 되는 자들은 뒤집어지며 악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델로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델로 또는 리버시라고 불리는 이 보드게임은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돌을 자신의 색깔로 뒤집는 것이 핵심 규칙인 게임입니다. 최종적으로 판에 자신의 색깔 돌이 더 많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죠. 주인공 루피의 또 다른 모습이자 해방의 전사인 태양신 니카는 분명하게 흰색, 빛, 자유를 상징합니다. 니카의 모습은 하얀색이고 그 능력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죠. 마치 오델로 게임의 검은색 돌을 해방시키는 흰색 돌처럼 말이죠. 반면 베일에 쌓여있지만 세계정부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이무와 그의 수하들은 어둡거나 검은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물론 어둠 열매 능력자인 검은 수염 티치 역시 검은색과 혼돈, 지배를 상징하는 존재로 니카 루피와 대척점에 서있지만 이번 엘바프에서 이무는 대상을 검은색, 악마, 어둠으로 뒤집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델로판에서 상대의 돌을 뒤집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때 흰색 돌을 상징하는 니카, 루피가 등장하여 다시 원래의 모습, 흰색 돌로 뒤집어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니카는 악마로 변한 자들을 다시 흰돌로 되돌려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무가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일 때 니카는 빛과 자유로 사람들을 되찾는 마치 오델로 게임처럼 서로의 돌을 뒤집고 뒤집히는 거대한 싸움이 원피스 세계 전체를 무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떡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니카가 이무의 능력을 파괴시킨다는 떡밥일 수도, 말 그대로 니카도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떡밥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헤럴드의 실수에 대해 언급하는 이무입니다. 이무는 헤럴드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엘바프를 지배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사건이기에 추후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가반을 구해주는 초파입니다. 1149화에서 잠깐 나왔지만 초파는 군코에게 패배한 가반을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1151화에서 초파는 실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초파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가반을 구하려고 합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려는 그의 기본적인 사명감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죠. 또한 이 장면은 초파는 의술뿐만 아니라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져도 타인을 구출할 수 있는 전투원으로서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죠. 다음 주요 장면은 초파가 떨어지는 걸 감지하는 루피입니다. 이는 루피의 견문색 패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상태, 가반이 힘이 없다는 것까지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문색 패기 능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는 미래를 보는 견문색과는 다르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면에서 루피의 견문색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는 만물의 소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미 과거에도 해왕류, 진이샤, 최근 에그에 대해서 에멜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물의 소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51화에서 루피가 초파의 소리를 들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감지의 형태가 일반적인 오감이나 패기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마치 존재 자체의 소리를 듣는 듯한 만물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즉 대화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무의 패기를 감지하고 말한 대사 이제 됐어, 알겠어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루피가 초파의 상황과 이무의 패기를 동시에 감지하면서 현재 엘바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만물의 소리 능력을 통해 엘바프의 목소리나 상황 자체의 진실을 들었다 볼 수 있겠죠. 또한 분명한 건 이는 1151화의 제목인 만큼 루피의 만물의 소리 성장은 추후 전투에서도 엄청난 빛을 발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에게 전화를 하는 모사공입니다. 엘바프의 대역지인 모사공과 통화하고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현재까지 모사공에 대한 나온 정보는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펜팔 친구. 두 번째, 로키는 모사공에게 공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세 번째, 모사공은 성격이 물을 정도로 착하다. 네 번째, 과거의 기억에 남을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로키와의 대화 시 사용된 전보벌레의 모습이 털과 관련된 특징을 보였다. 여섯 번째, 이모가 군코에게 빙의하기 직전의 시점에 로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라오시. 모사공이 물을 정도로 착하다는 묘사가 어인섬의 시라오시 공주의 순수하고 착한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한 시라오시 역시 천룡인에게 납치당할 뻔하거나 어머니 오토임의 왕비의 죽음을 겪는 등 충격적인 경험이 있죠. 또한 공이라는 호칭은 인어공주인 시라오시의 지위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이름의 의미 중 복술복술하다라는 뜻은 로저가 시라오시가 태어나기 전 덥수룩한 딸이라 표현한 게 떡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엘바프의 왕자 로키와 어인섬의 시라오시가 뜬금없이 펜팔 친구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무. 모사공이 로키에게 전화한 시점은 가반이 군코에게 당했을 때 수십 분 전입니다. 즉, 이무가 군코에게 빙의하기 전 로키에게 전한 만큼 이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는 가능성일 뿐이죠. 세 번째, 우호벨 스승 헤라클레스. 우호벨 스승 헤라클레스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이름은 원피스 극장판에 등장하는 식물 관련 능력이 모사모사 열매와 연결된다는 점이 떡밥일지 모릅니다. 물론 모사공은 엘바프 내부 관련 인물이거나 새로운 캐릭터일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분명한 건 1151화에서 모사공이 로키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일지 모릅니다. 당시는 가반이 추락하고 이무가 군코에게 빙의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모사공이 엘바프 혹은 세계의 중요한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로키와 모사공의 관계가 단순한 펜팔을 넘어 현재 엘바프 에피소드의 핵심 전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넘버 2 스코퍼 가반입니다. 원피스 1151화에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구조된 스코퍼 가반은 신거병의 적단의 하이로딘으로부터 로제 적단의 넘버 3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가반은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자신은 넘버 2였다고 분명히 정정했습니다. 로제 적단의 공식적인 부선장은 레일리였지만 이는 마치 루피 적단에서 누가 진정한 넘버 2인가를 두고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성정을 자극하는 상디와 조로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오다 쓰면 1151화의 이 장면을 통해 상디와 조로의 라이벌 구도와 그들의 강함에 대한 논쟁 자체가 스코퍼 가반과 레일리의 관계에서도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상디와 가반의 깊은 평행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이는 상디가 단순한 3인자를 넘어 조로와 같은 공동 2인자라는 위상이 될 거라는 강력한 떡밥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가반이 폐양색 각성자로 추정되는 만큼 그의 평행 대상인 상디 역시 폐양색을 각성할 확률은 매우 높아졌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엘바프 전역에 퍼지는 이무의 압도적인 폐양색입니다. 이 패기는 엘바프라는 거대한 섬을 넘어 명계 언더월드라고 불리는 또 다른 거대한 지역에까지 감지될 정도로 그 범위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만이 가진다는 왕의 자질인 폐양색 패기를 이처럼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발상하는 능력은 역대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이보이도 흰수염 로저의 충돌에도 이 정도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베일에 쌓여있던 이무가 단순히 세계정부의 수장이라는 지위를 넘어 압도적인 무력과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만한 패기를 가진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또한 분명한 건 해적왕 로저의 넘버2였던 스코퍼 가반조차 잠깐만 이 패기는이라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로저, 흰수염, 샹크스 등 역대 최강자들의 패기를 직접 경험했던 가반조차도 이무의 패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